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휴일 잘 보내고 계십니까? 들을수록 쑥 빠져들어가는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평론가이자 국회의원 출신 김영남 전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와, 여야 영수회담 열린다 만다 이제 조건은 걸려 있는데 일단 장동혁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난다는 것을 수용해주면 이번에 영수회담 여당 대표, 야당 대표 다 나가는데 참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방점은 뒷부분에 찍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와 함께 만나는 그 회담에 나가는 거가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원래의 장동혁 대표는 1대1로 이재명 대통령과 1대1로 만나는 거를 하겠다. 여당 대표와 함께 만나는 자리는 안 나가겠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그게 통할 리가 없는 거죠. 사실은 최근에 있었던 한일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그러니까 정상외교의 성과를 설명하는 자리를 갖자는 취지인데, 그거를 야당 대표한테만은 설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명분에서도 밀리고 본인이 주장을 했습니다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후퇴하면서, 그러니까 네. 정청래 대표와 이재명 대표를 같이 만나는 자리에 나가려고 하는데 본인이 앞서 한 얘기가 있으니까 덜컥 그 자리에 나가는 거로 결정이 되면 좀 모양이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조건은 달았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그 앞에 추후에 1대1로 만날 것을 약속해 주면 같이 만나는 자리에 나가겠다는 그 얘기는 앞에 전제 조건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내용 없는 만남 하지 않는다라고 딱 튕겼습니다. 그때는 야, 장동혁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영사회담 제안했는데 거절하느냐, 야, 이렇게 세게 나오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지금 말씀은 급한 쪽은 장동혁 대표다라고 이렇게 이제 좀 보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내건 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사실은 정치 경력이 대단히 짧습니다. 예. 국회에 들어온 지 3년 만에 당대표가 됐고, 지금도 국민들 중에는 장동혁이라는 사람을 아예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당대표가 됐습니다만. 이 정도로 선거운동을 했는데 설 잘 모른다.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제 알죠. 예, 장동혁이라는 인물을 압니다만, 그냥 당원이 아닌, 국민의힘 지지층이 아닌 분들은 장동혁이라는 정치인은 아직도 낯선 사람이거든요. 잘 몰라요, 누가 누군지. 근데 본인의 어떤 인지도를 한껏 올릴 수 있는 대통령과의 회동을 어떻게 거부를 해요. 그러니까 앞서 1대1로만 만날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회동 자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회동이 이루어졌다고 보고 영수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뭔가 좀 우리가 협치 좀 해보자라고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니면 원론적으로 장동혁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나의 목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끌어내리는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아예 전면전에 대한 일종의 대국민 선전포고 같은 걸 할 것이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대통령이 면전에서 내가 당신 끌어내리겠소 얘기는 못하겠지만 장동혁 대표는 이른바 친윤 내지는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의 등에 업혀서 당대표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당대표로 만들어준 지지층의 어떤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시돋친 얘기는 분명히 해서 본인이 대통령 만나서 강하게 나왔다, 이런 메시지를 본인의 지지층을 향해서 던지려고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과 만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예를 들어 좀 생산적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국회가 정상화되고, 그리고 좀 이견은 이견대로 제쳐놓더라도 중요한 국정 이제 아젠다에 대해서 여야 간에 협의를 해보자라는 의지가 이재명 대통령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은
야당 대표 시절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만나지를 않았잖아요. 만나주지를 않았잖아요. 어렵사리 뭐 끝부분에 성사는 된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야당 대표를 제대로 존중해 주거나 그러지 않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서 야당 대표에서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야당 대표를 끝까지 존중하려고는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협치를 이끌어내거나 생산적인 합의가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공통되는 그 인식 내지는 상황에 대한 그 생각은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 첫 단추부터 어긋나거든요.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특검의 수사가 국민의힘에서는 뭐 한결같은 주장이잖아요. 정치 보복이다. 뭐 안 되는 거 억지로 엮어 넣으려고 한다. 뭐 이런 어떤 그 환상 속에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사건이다. 이러면 얘기가 진전되기가 어렵죠. 사실은 어떤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기는 대단히 어렵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2시간 만에 오해를 풀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하고 오해를 풀고 생산적인 대화를 이끌어내는 것보다 지금 야당 대표하고 그런 작업을 하는 게 훨씬 10배는 어려울 겁니다. 자, 그런 상황이 예상되지만 이재명 대통령 끝까지 국힘과 제1야당 대표를 존중하면서 만남을 지속해야 한다. 거듭해야 한다. 또 계속 국민들 앞에서 만나서 얘기합시다라고 호소하는 것은 유효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자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주 할 필요가 없다. 그건 이제 상황과 조건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하고 진심인 것 같은데 과연 이제 국힘이 좀 받아서 차이는 차이대로 분리하고 공통점은 뭔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을 하자. 당장 뭐 지난 대선 과정에서 나왔던 공통공약 같은 거는 충분히 논의를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을 키우는 데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장동혁 대표는 본인의 능력이나 어떤 본인의 정치 세력이 있어서 당대표가 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뭐 장동혁 대표를 따르던 의원이 한 명이라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본인 정치세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강경한 발언을 요구하는 세력과 합쳐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당대표가 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빚을 많이 졌기 때문에 그 강성 세력 내지는 내란 옹호 세력이 원하는 말에서 크게 벗어날 수는 없을 거다. 전 근본적인 한계가 뚜렷한 당대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이제 좀 고단위 정무적 판단으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통공약은 여야 없이 대선 후보가 냈으니까 일단 이것은 공약의 적실성 여부를 놓고 충분히 토론하고 논쟁을 하자라고 다 제쳐놓고 다른 한쪽으로는 장동혁 대표가 야 우리는 그래도 이 정권 인정 못한다.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니 거리에서 투쟁을 하든 우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매우 강력하게 투쟁 전사로서 나서겠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트랙을 동시에 밟는 방법은 없습니까?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김문수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본인이 불과 석 달 전에 대선에서 내건 공약, 김문수 당시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을 같이 힘을 합쳐서 이행하자고 하는데 반대하기가 어렵겠죠. 그건 가능했겠죠. 근데 장동혁 대표는 또 입장이 다르잖아요. 그 국민의힘 대선 공약은 당시 김문수 후보가 내걸었던 공약인 것이고. 자, 그럼 지금 당대표로서 정치인 장동혁은 지금 이 상황에서 극우들과 손을 잡고 계속 거리투쟁하듯이 막말 퍼붓고 그리고 뭐 도저히 상식적인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뭐 선거 부정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뭐 지금 여러 가지 당내 상황에서 아예 이제 뭐라고 해야 되면 선동 세력들이 주장하는 걸 따라가 버리면 결국 당에서 못 견딜 거 아닙니까? 국회의원들이 지금 107명 본인 포함해서 있는데 결국 어떤 상황이 되면 그냥
밀어내버릴 것인데 그러면 또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할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바깥에 있는 세력도 손잡고 안에도 설득하려면 뭔가 좀 묘수를 발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동혁 대표는 글쎄 제가 추측하기에는 머리가 나쁜 사람은 절대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하겠습니다만 한계가 너무 뚜렷하다. 네. 그러니까 당분간 자기 목소리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예. 당장 장동혁 대표가 기존의 친윤 내지는 내란 옹호 세력과 다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순간에 지금 최고위원 회의할 때 일단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오히려 장동혁 대표 공격하지 않겠어요? 예. 그거 쉽지 않을 거요. 어쨌든 뭐 제가 보기에는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묘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판단도 드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한쪽으로 쏠리는 순간 특히나 이제 바깥에 선동 세력과 손잡는 순간은 정치적으로 저는 굉장히 흠노가 예상된다는 게 이제 저희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전환길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야, 이 사람 오바해도 많이 오바한다. 주제가 넘어도 많이 주제가 넘는다. 나를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 이런 말은 어떤 유력한 사람이 했을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전환길이 지금 이제 바로 미국으로 나가자마자 나를 품는 자가 다음 대통령이 된다라고 해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일단 전환길 씨 본인은 지금 상당히 업된 상태죠. 왜냐하면 본인이 밀어서 장동혁 대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예. 본인이 장동혁, 김문수 두 사람 중에 장동혁을 픽했는데 그 사람이 다들 직전에 대선 후보를 지낸 김문수 후보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본인이 픽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가 당대표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도 자기가 만들 수 있다는 식의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뭐 이건 명태균 플러스 건진 플러스 뭐 있나요? 정광훈, 뭐 정광훈 플러스 뭐 전환길, 뭐 천공 플러스 뭐 다 합쳐서 자기 한 사람 된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뭐 대단히 허황된 얘기고 택도 없죠. 전환기를 품으면 절대 대통령 못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존재감을 과시한다. 그렇죠. 네. 라고 이제 우리가 좀 평가절하하기에는 실제로 이 사람이 이번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라고 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통일교 신천지가 연관이 돼 있다. 최소 5만에서 10만 명 정도의 당원, 전체 투표자가 보니까 한 40만 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서 원사이드하게 특정 후보를 밀었다. 그래서 지금 장동혁 당선됐다라는 부분에 대한 본인의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국민의힘 당내 선거니까요. 예, 예. 대중 선거가 아니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 선거를 보면 뭐랄까요, 지방 선거에서도 특히 영남권에서 누가 지지를 해서 될 사람이 떨어진 경우도 있거든요. 네. 제 기억에는. 그래서 대중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는 전환기 씨 같은 사람의 지지 선언 내지는 지지 활동이 오히려 간표 요인, 전체적인 선거 결과에서는 마이너스를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인데 지금 이른바 그런 거죠. 구들장 여포 내지는 뭐 안방 여포, 네. 뭐 구들막 방구석 장군, 방구석 여포? 장군 뭐 네.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근데 실제 이게 이제 뭐 국민들은 당연히 전환길 말 듣고 뭐 그 사람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이제 국힘만 이렇게 딱 잘라놓고 보면 국힘도 뭐 강성 그리고 중도적 성향 또는 계획적 성향의 이제 당원 구성비로 보면 국힘 안에서는 지금 이렇게 지금 전환길이 움직이면 우리 당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수 의견 또는 최소한 과반 의견은 되는 것 같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당원들이 과반 가까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과반은 안 되죠. 뭐 계산을 예. 해보면 이번에 전당대회 최종 당대표 결선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의 숫자가 50%가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절반을 넘는 당원들은 아예 투표에 참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전환기 씨를 뭐 지지하거나 전환기 씨 생각대로 따를 생각이 전혀 없는 사람이 일단 과반은 넘는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투표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당원 투표에서
그 김문수 후보를 약 2만 표 정도 이겼잖아요. 네. 장동혁 후보가. 그러니까 투표에 참여한 당원들 중에는 조금 더 많았다. 조금 더 많았기 때문에 전체로 또 보면 또 그리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이 당대표 선거에는 그냥 굳이 나갈 필요가 왜 있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까지 보면 어쨌든 이제 과반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그렇죠.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 전환길이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대구시장 출마하면 자 대구시장이 되어야 한다. 두 번째 내가 적극적으로 밀어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국힘에서 이진숙 위원장의 대구시장이 대통령 출마와 국힘 후보 가능합니까? 룰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능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국힘에서 지방선거 후보 공천과 관련해서 어떤 컷오프 기준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예를 들어서 컷오프 기준 중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아예 경선에 참여할 기회를 안 주겠다 네. 하고 그러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뭐 이준석 방통위원장 같으면 그 대전 MBC 사장할 네. 때 이른바 법인카드 유용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상당 부분은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뭐 빵 사 먹는 데 썼다든지 아니면 휴일에 쓴 거 뭐 이런 물의를 그거를 결격 사유로 봐서 아예 컷오프를 시켜버린다. 그러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에 참여를 시켜준다라고 하면 사실 대구 정도의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 당원 투표로 결정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대구에 있는 이제 다선 의원하고 뭐 올 방송 이제 하기 전에 한번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주장은 저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제 당내 경선이라는 것이 대구시장 같은 경우에 뭐 다자구도일 경우에 혹시라도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도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당원들이 일단 인정하기 어렵다. 당원의 일반 정서는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이미 출마를 한 2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 대구시장으로도 하고 또 국회의원 출마로 이제 직접 뛰어들면서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 가능성은 이제 뭐 매우 낮다라고 이제 전망은 하던데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슈가 되니까 전환길이 과연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냐라는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객관적으로 봐서 전환길은 대단한 사람은 맞습니까? 국민의힘에 지금 상당한 영향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 그게 대단할 거는 전혀 없는데 네. 문제는 국민의힘 당원 숫자가 지금 당비를 내는 국민의힘에서는 책임당원이라는 용어를 씁니다만 책임당원이 대략 한 75만 명 정도 된단 네. 말이에요. 근데 그 75만 명 정도 되는 책임당원 중에서도 상당수는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진저리를 내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뭐냐면 전환길 같은 사람이 자꾸 설치면 국민의힘 당원들 중에도 기존의 당원들 중에도 상당수는 아예 신경을 끊거나 아니면 당내 경선에 참여를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학에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말이 있는데 네. 그런 효과는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존의 오래된 당원들도 아유 더 이상 내 꼴 보기 싫다. 예, 예. 참여 안 할란다 하는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환길 씨 같은 사람의 영향력은 비율상 높아질 수밖에 네. 없는 거죠. 지금 전환길 눈치를 당 대표가 되기 전에 장동혁 많이 봤는데 지금도 여전히 봐야 하는 상황이다. 이걸로 이제 보십니까? 간단히 답변을 좀 해주시죠.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 완전 계륵이죠. 예. 지금 이제 됐으니까 옛날 생각 해야 하지만 지금은 자기가 당 대표인데 과연 어느 정도 이제 존중할 것이냐.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다르다. 본인은 지금 윤석열 직접 접견하겠다. 면회 신청한다. 곧 만날 것이다라고 하거든요. 김민수 최고위원은 그렇게 할 것 같습니까? 할 겁니다. 김민수는 한다. 네. 장동경은 어떻게 할까요? 본인도 뭐 안 만날 이유가 없다. 뭐 상황과 조건을 보고 충분히 만날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만난다 안 만난다 어떻게 보십니까? 당장은 안 만난다. 안 만난다. 네. 근데 상황에 밀려서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은 사실은 정치적 존재감이 거의 없던 사람이에요. 예. 근데 가장
친윤적인 발언을 최고위원들 중에 세게 한 것이고 그 덕분에 최고위원 당선이 됐죠. 2등으로 됐는데 본인이 존재감을 유지하려면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예 운신의 폭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당장이라도 윤석열 만나려고 할 거예요. 그래야 본인의 정치적인 존재감을 좀 더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길로 나갈 것인데 장동혁 대표는 약간 입장이 다르죠. 김민수 최고처럼 존재감이 아예 없던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재선 국회의원이고 김민수하고는 완전히 처지가 좀 다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밀고 나가기엔 새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눈치 봐가면서 상황에 밀려서는 아마 만나게 될 겁니다. 김민수 대변인 최고위원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 뭐 몇 번 본 적은 있죠. 의정 활동하면서도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 예. 김민수 최고위원이 분당 쪽에서 당협위원장을 잠깐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당협위원장으로서 몇 번 본 적은 있는데 뭐 속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거의 기억이 없고요. 네. 저는 이제 방송을 몇 번 봤습니다. 네. 와, 굉장히 과격하더라고요. 시간 되면 한번 토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한데 똑같은 사안을 보고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대체로 좀 젊고 이런 분들은 거리의 투사 쪽으로 활동한 분이 아니면 대체로 당내에 당직이든 또는 대변인만 같은 분들은 좀 그래도 좀 합리적일 것 같은데 이분은 좀 그런 게 아니어서 앞으로 당에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할 때 과연 어떤 이미지로 이제 대중들에게 비춰질까? 앞으로 본인도 출마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참 이게 어떻게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윤석열 정말로 감옥에서 직접 면접을 또는 이제 접견 또는 이게 면담을 하고 났을 때 어떻게 지금 국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칠까라는 부분 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만약 이제 윤석열을 만났습니다. 윤석열 메시지가 전해지고 당 내에서 이걸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상황이 오면 진짜 국힘이 어떻게 되느냐. 지금 현재로서는 무조건 결별을 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장동혁 체제가 그나마 안정을 좀 깨할 수 있는 길이라는 판단이 드는데 어떠신지요? 안 될 겁니다. 안 된다고요? 예. 왜냐하면 아마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사람이 뭐 정치적인 경력이라고 하는 게 당 대변인 잠깐 그것도 네. 며칠 못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그때 뭐 대변인 되자마자 어느 방송에 나가서 한 발언이 문제가 돼서 오래 못했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그리고 당협위원장 잠깐 한 건데 그리고 윤석열과의 어떤 인연이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네, 거의 없는데 어쨌든 지금 누구보다도 강성 발언을 쏟아내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앞으로 김민수 최고위원이 아마 국민의힘의 군기반장 역할 같은 걸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금이라도 기존의 친윤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뭐 다른 그 행동을 하면 바로 그거를 때려잡겠다고 나서는 군기반장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장동혁이 당대표임에도 불구하고 운신의 폭이 매우 좁을 거다라고 네. 저는 예상을 하는 거죠. 자, 해수부 부산 이전 문제 잠깐 얘기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해수부 부산 이전 반대한다라고 하면서 부산이 난리가 났고 이제 내년에 민주당 부산시장 나오겠다 이러면서 국힘 의원들 17명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가 났는데 일단은 본인의 생각을 바꾼다 또는 조건부로 해수부 이전 찬성한다라고 이제 했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아차했던 거죠. 아차했다. 예. 예. 그러니까 해수부 이전이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기도 했고 해수부 이전만 놓고 공약을 만든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이른바 북극 항로의 앞으로의 그 개척과 관련해서 부산 신항 개발 그리고 부산의 북항. 네, 부산 북항을 개발하고 제조업 단지를 배후기지에 건설하고 그런 의미에서 해사법원도 신설해서 부산에다가 해사법원도 새로 만들고 해수부 부산 이전 이게 사실은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공약이고
이거는 부산 시민들이 반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산이 정말 제2의 도시로서 경제적인 규모도 대단했고 그랬는데 부산의 어떤 위상이 계속 좀 추락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그거를 과거보다도 더 활발해지고 지위를 더 높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또 해수부 이전인데, 그러니까 부산을 완전히 그 거점 항구의 중심 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대선 전에 그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라는 이유로 야당 대표로서 반대했다가 정작 부산 쪽에 있는 국힘의 국회의원들은 뭔 소리냐 이렇게 나오니까 예. 뜨거워하고 이제 말을 살짝 바꾼 건데, 제가 보기엔 그래서 어떤 입장을 그 발언을 할 때 좀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당 대표이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체급이 어느 정도인지 역량과 실력이 실제로 당 대표감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이제 해수부 부산 이전 때 이제 여실히 드러났다. 그러면 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했느냐라는 질문을 다시 던져봐야 되거든요. 그럼 장동혁은 지금 현재 본인의 체급에서 왜 해수부 부산 이전을 반대했느냐라고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야당 대표는 무조건 반대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사람 숫자만 놓고 볼 땐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숫자보다는 산업은행에 근무하는 직원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해수부 이전 반대, 산업은행 본점 이전, 촉구 뭐 이 내용으로 주장을 했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해수부 하나만 이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용적으로. 산업은행 이전보다 훨씬 큰 계획이거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부산에 훨씬 더 이익이 되는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그 내용 파악을 좀 미처 아직 못한 거 아닌가 싶어요. 하여튼 좀 두고 봐야 하지만 실력은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좀 점수를 매기기 어렵다. 그리고 매우 점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정책 역량 그리고 리더십 그리고 국정 운영의 일종의 파트너로서 야당 대표로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그건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거로는 딱 3년차 평범한 지역 국회의원 수준이다. 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실제로 1.5선이긴 하지만 3년차 지역구 국회의원 수준이다라는 말이 가장 정확하다. 이 얘기를 장동혁 대표가 잘 듣고 그 기준으로 본인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기를 제가 바라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개인적으로 잘 아시죠? 그럼요. 저하고 뭐 사법연수원 동기고, 그러니까 사법연수원을 같이 다닌 게 1993년도부터 같이 다녔으니까. 그 연수원은 오래됐죠. 그렇게 그러면 연수원 동기이고 고집에서는 그러면 같이 한 거죠. 같이 한 거면 나경원 의원이 82학번이시고 우리 지금 의원님께서는 몇 학번이십니까? 저는 88학번입니다. 88학번인데 그러면 고시를 굉장히 빨리 하신 거네요. 뭐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학교 다닐 때 어쨌든 이제 고시를 하셨는데, 자, 법사위원장이 이제 추장군이고요. 자, 오선이 지금 법사위에 지금 간사로 지금 맡았습니다. 이거 지금 뭐냐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일단 재밌어졌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왜 이렇게 법사위 간사 요청을 받고 수락했을까요? 일단 법사위원장이 추미애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절대로 법사위 간사를 맡지 않았을 겁니다. 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도 사실은 파격이죠. 이 의장급 위원장, 상임위원장이잖아요. 네. 육선의 법사위원장은 제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이례적인데, 나경원 의원은 지금 5선인데 사실은 정치적으로 최근에 많이 힘들어졌죠. 국회의원 벌써 5선째를 하고 있는데 큰 선거에 도전했다가 매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도 매번 도전했는데 당내 경선의 문턱을 못 넘었고, 그리고 당대표로 출마하기 위한 전당대회도 지금 몇 번을 출마를 했는데 안 됐어요. 그리고 뭐 대선은 뭐 출마를 제대로 못하고 또 접었고,
그러면 국회의원 다선이 되면 어떤 그런 심리적 중압감이 있더라고요. 이게 빨리 본인의 정치적인 체급을 올리기 위해서 큰 선거에 도전을 해야 되고 그 선거에서 성공을 해야 앞으로 정치 활동을 계속 이어가는 데 있어서 이른바 선수에 어울리는 거물 정치인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절박감을 많이들 느끼는데 제가 보기엔 나경원 의원도 그 케이스가 아닌가 싶어요. 근데 사실은 야당의 5선 정치인으로서 본인의 어떤 존재감, 다음 총선에 자신이 또 당선되어야 하는 필요성을 당원이나 대중들에게 호소하기가, 알릴 방법이 마땅치 않거든요. 네. 근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오니 이게 이른바 판이 깔렸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야당 간사로서 추미애 위원장과 어떤 대립각을 세게 세우면서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당원들에게는 역시 집권 세력과 싸우는 정치인으로서의 이미지를 각인시키고 그리고 본인이 뭐 이렇게 굳건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알릴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정치적으로는 선택을 잘한 것이다.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낼 기회가 왔을 때 뭐 현실 정치하는 사람들이 기회에 마다할 이유가 없다라고 해서 그것이 뭐 간사면 어떻고 위원이면 어떻느냐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뛰어 들어가서 판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 국회 본회의장보다 훨씬 더 법사위원장 상임위가 더 재밌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상하는데 절묘하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왜냐면 뭐 이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없었다면 아예 성립할 수 없는 그 형국이에요. 이게. 네. 자, 그러면 이제 유상범 의원, 곽규택, 그리고 주진우 막 생각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정청래 법사위원장 시절에 뭐 이렇게 저렇게 이제 돌아갔던 사람. 그 뒤에 법사위원장이 있었지만 저는 누군지도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법사위원장 이제 옷을 벗고 뭐 정계 은퇴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제 화면에서 사라졌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법사위에서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마지막 조율과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제 격렬하게 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아니면 부분적으로라도 5선 법사위 야당 간사와 6선의 법사위원장이 자, 패스시킬 것과 싸울 것을 구분하면서 뭔가 여기에서 그래도 노련한 묘미의 정치를 할 수 있느냐 아니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싸우려고 법사위 간사를 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국힘에서도 필요한 법안들이 있고 또 여야간에 조율할 수 있는 안도 있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누어서 싸우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무조건 다 싸운다는 것은 국회가 기능을 아예 중단시키는 것과 똑같은데. 아니 그런데 뭐 회의나 안건 상정의 최종적인 권한은 위원장이 갖고 있는 것이니까요. 네. 법사위원장이 뭐 어떤 법안을 언제 상정하고 뭐 어떻게 할지 아니면 소위를 내려보낼지 뭐 숙려 기간을 다 채울지 말지는 법사위원장이 결정하는 것이니까 주도권은 아무래도 추미애 위원장이 갖겠죠. 그 국민의힘의 내부 사정을 잘 아시니까 이렇게 좀 직구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가 나경원 의원에게 법사위 간사 좀 맡아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나경원 의원이 야, 상황 보니까 내가 법사위 간사를 한번 맡아야 되겠다라고 제안을 했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송원석 원내대표하고 나경원 의원하고는 법대 동기예요. 예, 예. 82학번 동기예요. 그래서 상당히 친해요. 그러니까 누가 먼저 제안을 했을까? 글쎄요. 이심전심 아니었을까요? 척하면 삼천리. 네. 나경원 오히려 후보 이번에는 의원이 이렇게 한번 해라라고 제가 이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있긴 하지만 국힘에서 거기에 절묘하게 파고들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즐거운 게임 또는 경쟁이 이제 이루어질 거라고 하지만 누군가는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냈을 것이고 이거를 이제 선택한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이제 생각이었겠느냐 아니면 송원석 원내대표냐 아니면 제3의 인물이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좀 짓궂다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어쨌든 여야 간에 저렇게 싸우더라고 국회가 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부분은
정상적으로 좀 만들어 놓고 또 그렇지 않은 완전히 다른 생각은 뭐 치고받고 싸우든 거리에서 뭐 육박전을 하든 말든 이것이 좀 나뉘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간절하게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아, 맞는 말씀이죠. 사실은 일은 일대로 하면서 뭐 싸울 것은 싸워야 되는데 점점 그 앞부분이 줄어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은 간극이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는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대통령 풀 의지가 있고 근데 야당에서는 지금 뭐 정말로 지금 이제 특검은 특검대로 가는 것인데도 야당 탄압이다, 정치 탄압이다, 인권 유린이다 이런 논리로 상상을 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뭐 전면전을 하겠다고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지금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좀 심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참담한 수준이다, 퍼주기 협상이다. 끝판왕 비슷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경원 의원이 진짜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렇게 그냥 표현만 할 뿐입니까? 일단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그 발언이라고 봐야죠. 이제 야당 의원으로서 더군다나 야당의 중진 의원으로서 가만히 있으면 존재감이 자꾸 옅어지니까요. 그런 선명성을 부각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원래 나경원 의원이 정치 초년병일 때도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점점점 이제 선수를 쌓아가면서 사람이 바뀌었습니까? 그리고 요즘 나경원 의원이 보여주는 모습은 전혀 제가 조금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나가신 것 같아가지고. 아니 최근의 모습은 저도 낯설어요. 그렇습니까? 예. 그 정도는 원래 아니었죠. 예전에 그 빠루 사건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 빠루 사건이라는 것 이제 빠루 사건이 갖는 그 폭력성에 대한 측면 하나고, 그리고 뭔가 이제 그 당시에 그 어쨌든 국회에 정당의 수장으로서 본인이 이제 몸소 몸을 던져서 하는 것하고 그때는 그 내용이 안 좋다 하더라도 어쨌든 막 열심히 싸우는 것이 뭔가 목표가 확실히 있다라는 느낌. 근데 그 극단과 손을 잡고 가는 이런 모습이 너무 이상해서 꼭 저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 것이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저게 먹히지 않을 걸 알 텐데 서울 동작에서 지역구를 두고 있으면 저런 방식으로 정치하는 것이 유권자들을 설득시킬 수 있느냐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은 작년 12월 3일 내란 이후에 보여지는 나경원 의원의 모습은 대단히 낯설고 도대체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뭐 과거에 인연이 있습니다만 그 본인이 다 생각하고 어떤 그 목적 의식을 갖고 하는 정치적인 활동일 텐데 뭐 도대체 왜 그래? 라고 물어보기도 그렇고 최근에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좀 잘 이해는 안 가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선배님 이렇게 부릅니까? 아니면 의원님 이렇게 불러요? 더 좀 친숙한 단어로 서로 이렇게 말을 뭐 선배가 후배한테 말을 놓는다든지 뭐 이런 정도는 관계가 아니시고 어떻습니까? 서울대법대 나오셨고 연선 동기고 사법고시도 같은 시기에 패스를 했고. 좀 더 말을 편하게 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선후배한테 편하게 이야기하고 선배님하고 그러면 이제 말을 놓고 지낼 정도로 이제 가까운데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이 얘기를 하고. 아니 근데 최근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실은 특히 그 비상계엄 터진 이후에는 그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속마음으로는 좀 나경원 의원 저렇게 정치 안 하시면 더 큰 정치를 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하시죠.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이제 놓친 것도 틀림없는 사실이죠. 사실은 서울시장 여러 번 도전을 했는데 안 됐고 그래서 약간 그 정치적으로는 조금 곤란한 처지가 되어 있는 건 틀림없는 사실인데 그렇다고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가나? 그런 아쉬움은 좀 있죠. 국힘에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민주당 와서 다시 거꾸로, 물론 중간에 개혁신당도 계셨지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이제 국힘을 보면 국힘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민주당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거나 잘못 파악하고 있거나 오인하고 있거나 이런 건 좀 혹시 느끼는 게 없습니까?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국힘 의원 한 분을 만나서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당 또는 민주당 국회의원 그리고 그 개별 정치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징에 대해서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정치인 이재명이 누구인지, 대통령 이재명이 누구인지
정말로 그 적을 알아야 뭐 이렇게 제대로 싸우든 말든 하는데 국힘에서 제대로 알고 있느냐라는 근본의 질문을 던져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은 훨씬 더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었던데 왜 저런 길로 가느냐는 게 저희들의 생각이지만 본인은 과연 그걸 알고 있을까라는 이제 좀 느낌이 들어서 안타깝다는 표현은 좀 맞지가 않고요. 굳이 정치를 저렇게 하면 결국 자기가 손해일 건데라는 이제 판단이 들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뭐 답변해 주셔서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요.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도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불편할 수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특히 뭐 국힘이나 뭐 아주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뭐 일방적으로 폄훼하는 사람 또는 일부 민주진보 진영에서도 이번에 청구서 너무 많이 받았다. 관세 협상이 발효되지도 않는데 지금 25% 계속 받고 있고 또 하나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는데 그거 뭐 미국 마음대로 투자한다는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다 갖다 주느냐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협상의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그거는 우리만 지금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죠. 사실은 미국이 조성하는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거, 그게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바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겪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다만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군가 귓속말로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대단히 왜곡된 시각으로 엉뚱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회담 3시간 전에 트루스 소셜에 올렸던 네. 뭐 숙청, 혁명 예. 이런 게 나온 것이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알 리가 없을 것 같은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 교회 압수수색이 들어갔다. 그리고 미군 기지 안에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 공군기지의 작전사령부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던 건데 뭐 그걸 미군 기지를 털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만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귓속말로. 그거는 정식 보고라인이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오해는 풀렸잖아요. 네. 그 오해 풀렸고 아주 화기애애하게 잘 끝났고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을 마치면서도 공식적인 문서화된 합의 내용은 없습니다. 그건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관세와 관련해서도 지금 상호 관세를 15%로 매기기로 했는데 지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따로 정한 품목 관세율이 없기 때문에 15% 관세율로 정해져야 되는데 이게 문서화가 아직 안 된 것이고 그리고 미국이 조성하는 펀드에 투자하기로 한 내용은 더 애매해요. 네. 이게 뭐 정해진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 쪽에서 협상을 잘못했느냐? 그건 절대 아닌 거죠. 네. 그건 다른 나라 뭐 우리뿐만 아니라 EU나 뭐 다른 나라도 다 지금 겪고 있는 문제예요. 그건 네. 트럼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논쟁이 이루어질 때 국힘 쪽에서는 뭐 이런저런 비판을 한다지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했거나 또 이재명 대통령의 우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서 좀 길게 바라보면서 지금은 이제 할 일이 많이 생긴 거죠. 그럼요. 뭐 이걸 가지고 결론 난 것도 아니고 투자를 하면 실제로 생산적 투자가 되고 우리 국익에도 미국 산업에도 도움되는 윈윈 전략을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텐데 너무나도 지금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 버렸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재명 정부나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느냐 또는 이런 충고나 조언이 실질적으로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예단을 함으로써 오히려 국정 운영에는 좀 도움이 덜 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서 뭐 이쪽 저쪽에서 많은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사실은 비판을 하려면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해야 됩니다. 예. 미국의 기본적인 자세는 어떤 자세냐면
그 작년 같으면 우리가 대미 무역 흑자를 대략 한 600억 불 정도 봤어요. 미국의 입장은 너희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그동안 돈 많이 벌었잖아. 그러니까 그동안 번 돈의 일부를 우리한테 넣어. 그냥 딱 이거예요. 기본적인 자세가. 그게 상호 필요가 있어서 교역이 일어난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흑자를 좀 본 것인데 뭐 그건 미국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임도 아니었던 거죠. 미국의 수입업자는 뭐 손해보고 수입합니까? 네. 한국에서 물건 받아다가 미국에서 팔면 돈이 되니까 수입을 했던 것인데 거두절미하고 우리한테 물건 팔아서 돈 그동안 많이 벌었던 나라들은 우리한테 돈 넣어. 이거거든요. 그게 우리만의 문제도 아니고 뭐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많은 금액을 수입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 네. 대부분 대미 무역 흑자를 냈어요. 그동안. 네, 예. 그 덕분에 미국 국민들은 싼 가격에 풍성하게 지냈던 것이죠. 근데 이제 와서 벌은 돈 일부 다 가지고 와.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를 비판할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자유무역 증진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어떤 물질의 풍요함 내지는 전반적인 생활 수준의 상상을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이 시점에 그동안 번 거 뭐 절반 가져와. 이게 문제인 거죠.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결과물에 대해서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의 기대 이상이다. 기대만큼이다. 기대보다 훨씬 더 큰 성과를 냈다. 어느 쪽입니까? 원래 이 정도 할 줄 알았다는 것도 같이 제가 객관적으로 드리면 어떻습니까? 사실은 어떤 그 회담 내지는 맨투맨으로 만나서 대화를 하는 내용이나 수준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네, 예. 근데 예상대로라는 거는 저게 명문으로 합의화가 어려울 거다. 네. 특히 펀드 관련해서. 예, 예. 저거 문서화하기 대단히 힘들 겁니다. 예. 그거는 예상대로 진행이 됐는데 네. 특히 어느 부분에서 깜짝 놀랐냐면 지금 각국 나라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 하면 마치 아부 경연대회를 하고 있어요. 네, 예. 다 하고 있어요. 그거. 왜냐면 미국이 물건 사주지 않으면 당장 자기 나라가 물건 팔 데가 없어지니까 다 듣기 좋은 소리 뭐 그래서 무슨 이시바 총리 같으면 뭐 신이 내린 정치 지도자 뭐 이런 표현도 썼고 다 아부 경연대회를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특히 잘했던 것은 상대방의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했다는 것이죠.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원하는 것은 뭐 무역 흑자를 한국이 줄이는 거, 뭐 펀드에 돈을 많이 집어넣고 이런 거, 그건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건데 네. 개인적으로 가장 욕구가 큰 것은 노벨 평화상 받는 겁니다. 네. 거의 그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거를 파악을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당신 피스메이커 하십시오. 네. 나는 당신이 피스메이커 하면 내가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입이 벌어진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 부분은 확실히 그 기대 이상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현실적인지 그 과거에 있었던 일은 딱 정돈을 하고 지금부터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주고받아야 하는지 나는 내 처지와 상황에서 당신에게 이걸 요구하고 당신의 지금 조건에서는 우리는 이걸 줄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주도 면밀하게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가 있었느냐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저는 이번에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보고는 이재명 대통령은 탁월한 현실주의자다. 이상과 원칙, 방향 뭐 이런 것들은 좀 거추장스럽고 진짜 현장에 나가서 딱 협상 붙이니까 매우 현실적으로 결론을 잘 끌어낸다. 저런 상대를 만나면 상대국의 정치 지도자도 만만하게 할 수는 없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김영남 의원께 다른 나라도 똑같은 것이다는 그 말씀과 함께 지금부터 우리가 어떻게 이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혹시 이 정부에서 일을 할 기회가 이제 있으면 대통령과 함께 지금부터 우리는 현실적으로 무엇을 국익으로 챙겨가야 하는지를 좀 잘 몸으로 일단
결과를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아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저도 사실은 대선 전에 당시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면서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점은 바로 그런 점이에요. 네. 현실주의 내지는 실용주의. 네. 그게 가장 좋았고 저도 사실은 그런 성향이거든요. 네. 어떤 본인의 뚜렷한 신념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사실 현실과 적응해 나가면서 가장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하는 거 그게 가장 대통령으로서 요구되는 덕목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런 면에서 어떤 후보보다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가장 잘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가장 훌륭한 후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최근에 만났던 그 단체장 출마 예정 정치인하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본인은 이제 내년에 단체장 출마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유 불문 아무것도 따지지 말고 이 정부 성공을 위해서 온몸을 던져서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만 딱 바라보고 달려라. 이 정부가 잘못한 있을 수 있지만 이거 어떻게 보완해서 더 개선할 것인지만 고민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왜 실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실수를 봤을 때 실수를 알고도 어떻게 보완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해라. 그러면 내년에 본인이 친명이든 뭐 중명이든 반명이든 찐명이든 관계없이 집단지성이 본인을 선택해 줄 것이다. 이게 지금 현재 시대를 읽어나가는 가장 큰 키워드.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비어천가나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국운을 융성시키고 새로운 나라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정말로 천재일우의 이런 기회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늘이 내린 이 기회에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재명 개인의 성공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것만이 본인의 정치적 미래가 열릴 것이다. 그래서 내년 자치단체장 출마 준비의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 이재명 정부의 성공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해야 내란 세력 척결은 척결대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국민주권 국가가 완성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 들어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김용남 전 의원이 이재명 정부와 함께 뭔가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있는 것 화면 왼쪽이죠. 툭불 한우 불고기 그리고 한우 뭉툭이 한우 생고기 스테디셀러로 아주 잘 나가고 있습니다. 29,900원이에요. 생고기 200g 그리고 육회 200g 소스까지 포함해서 택배 포함입니다. 이런 가격으로 대한민국에서 공급하는 곳은 서픽스몰 공동구매 사이트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맛된장하고 맛고추장도 하루에 200~300개씩 계속 나가고 있던데 이것도 드신 분들이 역시 맛과 품질 확실히 좋다라고 평가하고 계시니까 필요하신 분들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남 의원 쪽에 있는 풍기인견 친구셋도 이제 가을바람이 슬슬 불어오고 있는데 슈퍼킹, 킹, 퀸, 슈퍼 싱글 사이즈 크기와 관계없이 이불, 패드, 베개커버 포함해서 78,900원에 택배비 포함해서 보내드리고 있는데 필요하신 분들 주문해 주시고요. 이야 완전 히트 상품 목포 민어회가 자연산이고요. 24,000원에 400g을 드리는 것은 거의 없는데 어제도 보니까 한 600개가 다 팔렸더라고요. 목포 민어회 경영푸드가 지금 저희들과 함께 공동계획으로 공동구매 상품 만들어서 하는데 주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시간 나실 때 스픽스몰 직접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어떤 제품과 어떤 가격 경쟁력, 품질 경쟁력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 관심과 응원과 지원해 주시면 서빅스에 큰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정말로 감사드리면서 일요일 날 아주 유익한 얘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고소의 전략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